주시죠. 자, 오늘은 김영민 서울대 정치학 외교학과 교수의 한국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인데, 음,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시간이니까 선생님의 그 해석으로 먼저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254페이지의 글인데, 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칼 슈미트는 이러고 시작하는데, 칼 슈미트는 독일의 어, 정치 철학자인데, 어, 뭐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나치 히틀러의 어떤 통치의 이데올로기를 만든 사람이라고 해서 비판받기도 하고, 정치 신학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정치 외교학이나 이쪽을 전공하고 싶은 친구들은 반드시 뭐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되는 책이지요. 정치의 본질은 적과 동지라는 범주를 가지고 정의했다. 그러니까 정치는 뭐냐면 우리 편이냐 남의 편이냐 이거를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치는 적과 아군을 정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아이들 행동 패턴으로 퇴행하는 짓이다. 그런 방식의 사고 속에는 상대를 좋아하거나 혹은 두려워하게 될 뿐이다. 그제 아군은 좋아하고 상대는 두려워할 뿐이지. 적과 동지의 관계로 선험적 퇴행. 선험적이라는 것은 경험적의 반대인데 경험 이전에 이런 뜻이야. 먼저 선자를 써서 경험하기도 전에 경험하지 않아도 아는 이런 선언적 퇴행을 해버린 짓은 저들이 인간을 이해하는 근본적인 방식을 보여줄 뿐이다. 자유란 흑이냐 백이냐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규정된 선택지 자체를 내팽겨치는 것이다. 테오도어 아드로르는 그 유대 그 독일의 마찬가지 프랑크푸르트 독일 철학자인데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이 나치에 대한 2차 세계대전의 전쟁 범죄를 저지른 이 나치 독일 민족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우리가 어쩌다 이런 짓을 저질렀지? 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어, 철학자인데 이 아도로노 입장에서는 그 나치의 이데올로기를 만든 칼 슈미트에 대해서 저딴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칼 슈미트는 뭐라고? 정치는 우리 편이냐 남의 편이냐를 결정하는 문제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애들이나 하는 짓이고 그건 선언적 퇴행, 애기가 되는 거라는 거야. 초등학생 되고 유치원생 된다는 거야.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저 흑백 논리로부터 적과 아군의 흑백 논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골라라라고 하는 선택지 자체를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사고방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끼리끼리 모여서 우쭈쭈 해두쭈다 보면 자기와 다른 모든 의견은 성가신 저항이고 사보타주라는 건 태업이라고 해서 일부러 나태하게 이렇게 그 방해 공작을 하는 걸 사보타주라고 해. 폐업은 스트라이크라고 해서 아예 그냥 일을 안 해버리는 거고 일을 하는 척하면서 게으르게 해서 약올르게 하고 하는 게 사보타주야.
나태하다 할 때 태자를 써서 태업이라고 합니다. 자기 밥그릇을 빼앗아갈 계략 정도로 여기게 된다. 그러니까 적과 남을 나누면,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정치에서도 보면 우리 쪽 편 아니면 상대의 말은 무조건 다 틀리다는 거야. 무조건 성가신 저항이고 사보타주고 자기 밖으로 챙기려고 저러는 거야 라고 하지만 우리한테는 더 관대하게 하는 거지. 이게 뭐야? 김영민 교수가 얘기할 때 끼리끼리 모여서 우쭈쭈쭈쭈 해주는 거라고. 한심한 일이라고 이게. 그 결과 풍요로운 대조를 만들 능력, 모순을 감싸 안으며 현재 자신을 넘어설 능력을 잃어버리고 만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변증법이라는 건데, 변증법은 변이 말하다 변자야. 서로 대화하듯이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것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지. 쉽게 얘기하면, 칼 슈미트적으로 얘기하면, 정이 있으면 무조건 반이 있어서 네 편이냐, 남의 편이냐만 있다는 거야. 그런데 변증법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정과 반이 서로 반대되는 이 힘이 서로 대조를 이루지만 그것이 어떤 힘을 만들어내서 종합된다고. 물론 이 종합된 것도 시간이 지나면 반을 만나서 새로운 합이 이루어지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양된다고. 일종의 토론 같은 거를 제대로 하면 토론은 상대의 말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자신의 주장을 합리적 논거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토론이잖아. 근데 토론이 끝나고 났을 때 누군가 내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이렇게 적과 동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반대편의 논리 역시도 내 논리를 보강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든지 아니면 상대랑 싸우다 보니까 그래 상대가 정말 어떤 나라 망하라고 혹은 뭐 잘못되라고 이런 의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름의 타당한 어떤 근거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한테 도움이 돼서 이 전체가 좀 더 현명해지는 그런 이렇게 넘어서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반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들끼리 모여서 우쭈쭈쭈쭈 해주다 보면 망해버린다고. 모순을 감수하며 현재 자신을 넘어설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기득권을 옹호하려는 패거리 의식은 심각한 자해 행위다. 자기 심장이 박힌 치명적인 칼이다. 아주 강한 논조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국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책이 쓰여지는 와중이 어떻게 보면은 뭐 요즘도 그렇지만 가장 극단적인 이 대립 그 극단적인 대립 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탈해가지고 계엄을 선포하고 친위 구테타 내란을 일으키는 이 엄청난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어, 지금 이런 얘기가 예견하고 있는 거지. 저쪽 편들은 다 눈 감고 무조건 윤석열은 올바른 대통령이고 훌륭하고 이재명은 죽으라고 하고 반대편은 이재명은 훌륭하고 무결점이고 윤석열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적과 아군을 나누는 것이고 이거는 칼 슈미트적인 방식인데 이거는 아드로노에 의하면 그거는 선언적 퇴행을 해버리는 저 유치원생 같은 짓들이고 그것은 어떻다고 변증법적으로 상대를 품어 안으면서 모순 속에서 서로가 함께 성장해서 더 높은 곳으로 종합되는 이러한 어떤 자기 변혁 같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자해 행위라고 우리 사회에. 무조건 우리 편 아니면 남의 편 다 꺼져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무조건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어 이제 김영미 교수가 얘기하고 있고 선생님도 인용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 책을 한국이란 무엇인가를 작년 말쯤에 봤는데
김영민의 신간 새로 책이 나와서 반가운 마음으로 읽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은 김영민 교수의 모든 책을 다 읽는 것을 어,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읽었다고 생각을 했어. 한국이란 무엇인가 하고 이제 중국 정치 사상사를 선생님이 읽고 있는데 이 책 다 읽으면 끝나겠다라고 했는데 반갑게도 유교의 경전인 논어에 대해서 전에도 어, 한 편의 에세이가 있는데 이번에 네 편 맞나? 다섯 편, 다섯 편의 그 유교 논어와 관련된 연작이 새로 출간돼서 일단은 선생님이 그 사실을 알자마자 한 권을 사서 어제 다 읽었고 논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다 읽었고 오늘부터는 생각의 시체를 묻으러 왔다. 멋진 제목인데요. 이것도 논어에 대한 어떤 에세이인데 논어란 무엇인가와 생각의 시체를 묻으러 왔다 말고도 한 세 편 정도가 더 있어서 계속해서 선생님은 읽어나갈 생각인데 어쨌든 지금은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유교랜드를 소개하는 글에서 작가 특유의 풍자가 빛났다. 뭐 이 책을 읽어본 친구들은 당연히 느꼈겠지만 어떻게 보면 서울대 교수고 하버드 대학 졸업생이고 미국 대학의 교수로 있던 분이 이렇게 좀 이렇게 방정맞은 말투를 써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어, 코미디를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선생님도 자기의 그런 그 커리어나 이런 것들과 달리 이렇게 유쾌하게 글을 쓰는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는데 글 중에서 사람을 울리는 글은 좀 쉽게 쓸 수 있다면 사람을 웃기는 글은 진짜 어렵거든. 그런데 이런 보통의 내공이 아닌 코미디를 하시는 분이라 어, 사실은 선생님이 아주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통쾌한 희문인데 웃기는 글인데 이어지는 노비랜드와 대꾸를 이루면서 가볍지 않은 글이 되었다. 나도 삶이 힘겨울 때 안동의 유교랜드를 방문해보고 싶다라고 선생님도 같이 좀 농담을 좀 했고요. 뒤쪽에 유교랜드 글은 같이 읽어볼 생각입니다. 김장하는 지역 시민사회를 떠나지 않음으로써 이 난문, 어려울 난자에 물을 문자, 어려운 질문에 대답할 필요를 만들지 않았다. 김장하 선생이라고 하면 지역에서 한의원을 운영하시면서 모은 돈으로 좀 형평성이 맞는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들을 하셔서 수많은 뛰어난 사람들의 장학금을 되어준 공부 잘하고 집안이 어려운 사람들의 뒷바라지를 해서 그분들 중에 한 분이 그 얼마 전에 윤석열을 탄핵한 그 헌법재판소 소장인 문형배 씨인가? 그분도 이 김장하 선생의 장학생인데 서울대 다니고 고시 공부할 때 장학금 받아서 살았는데 이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기회가 되면 유튜브에서 좀 요약된 버전에도 있으니까 좀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어떤 한 사람이 어, 이렇게 훌륭한 일들로 일관되게 자기의 소신을 지켜가면서도 또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선생님도 굉장히 좀 어, 감동받은 다큐멘터리거든. 저런 삶은 어떻게 가능하지? 이렇게 놀랍기도 하고. 근데 이 대목은 어떤 대목이냐면, 어, 김장한 선생이 훌륭한 사람인데, 사람들은 김장한 선생이 정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현실 정치에 출마를 한다든지, 이러면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정치를 하거나 국회의원이 되거나 혹은 뭐 국무총리가 되거나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정치학을 전공한 김영민 교수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뭐냐면 이 김장하라는 훌륭한 분이 그 자기 지역을 떠나지 않음으로써 남들이 궁금해하는 김장하 같은 훌륭한 인품을 가진 완성된 인격체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분이 정말 정치를 만든다면 얼마나 좋은 생애상이 될까라고 하는 이 어려운 질문에 대답할 필요를 만들지 않았다고. 알 수 없잖아, 우리는. 그런데 아예 이 질문에 대답할 필요를 만들지 않는 거지. 왜? 현실 정치에 나가지 않고 자기 본분을 지키면서 자기 위치에서 약방을 운영하고 학교를 운영하고 장학생을 지원하고 하는 것으로. 나머지는 이 김장하의 그 제자들, 김장하의 장학생들이 이 사회를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고 있지.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멘터리가 재구성한 김장하의 삶은 악을 보는데 지친 김주한 기자가 기어이 보고자 했던 선의 모습이기도 하다. 김주한이라는 기자가 이 사회부 기자로서 사회의 어떤 나쁜 모습들이나 부조리나 이런 것들 맨날 취재하다가 정말 지쳤는데, 음, 김장하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김주한 기자가 기어이 보고자 했던 그런 선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구절도 선생님이 이 꼭지를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이거를 뭐 김장하 선생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뭐 지금도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래서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혹은 책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튜브에도 어른 김장하라고 치면 아마 시청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진짜 존경할 만한 어른이다라고 생각하고 선생님도 이제는 나이가 중년을 넘어서고 있는데 음, 나 역시도 이렇게 내 본분을 다하면서 조금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부럽기도 한 그런데 선생님하고는 전혀 뭐 이렇게 격이 다를 정도로 훌륭한 그런 모습이어서 어, 좀 본받고 싶기도 하고 너무 멀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 책을 내려놓고 계속 곱씹어지는 두 문장이다. 멈출 곳에 멈출 수 있는 사람, 이거를 멈출 지자를 두 개 써서 지지라고 하는데, 멈출 곳에 멈춘다. 마땅히 살아내야 하는 삶에 대해 생각한다. 이 저자의 말처럼, 김영민 교수의 말처럼, 영혼이 없다면 인간을 견디기 쉽지 않지만, 인간이 짐지기에는 영혼은 너무 무겁다는 생각도 든다. 인간이 어, 과학의 눈에서 보면 이 진화한 동물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다른 동물들이나 다른 존재들보다 스스로 존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 형이상학적으로 뭐 증명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에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잖아. 물론 이제 영혼이 있다 없다 뭐 이렇게 논쟁들이 많고 서심도 개인적으로는 뭐 유물론을 이제 유물론자이기 때문에 영혼이라고 하는 관념적인 것은 실제로는 그냥 뇌의 화학 전기 반응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 숭고한 어떤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영혼이라고 한다면 이 영혼이 없다면 인간을 어떻게 견딜 것이며 그런데 한계투성이인 부조리한 이 나약한 인간이 그 순수한 영혼이라는 것을 어, 견디고 지니고 살기에는 얼마나 무거운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문장이었고 그러다 보니 아무리 정돈해도 정돈되지 않은 나날이라고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 선생님이 볼 때 이 전체 글 중에서 전체 꼭지 중에 대부분 너희들이 이제 뭐 다 읽은 친구들도 있지만 제대로 한 꼭지 정도는 같이 읽어보고 싶어서 유교랜드를 다녀왔다라고 하는 기행문을 같이 읽어볼 생각입니다.
자, 유교랜드에 다녀왔다. 우리 유교라고 하면 공자, 맹자의 사상을 유교라고 하지. 만들어진 전통으로서 유교, 타율적인 도덕으로 이 땅을 구한다. 님은 한국 정신문화 뿌린 유교문화를 알겠다며 안동에 선비의 고장인 안동에 세워졌대. 안동문화관광단지 핵심 시설로 이렇게 대단히 430억이 투입됐는데 연간 수입이 2, 4억밖에 안 나서 혈세만 축내는 애물단지가 됐대. 그래서 어, 이번 주 뉴스인가 최근에 뉴스를 봤더니 뉴교랜드 이거 이름 떼버리고 다른 컨셉으로 바꾼대. 해도 안 되나 봐. 한국의 전통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안동을 여러 차례 답사한 적이 있지만 2014년 문을 연 안동 뉴교랜드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 자학의 자기 학대에 충동이 일어날 때 가려고 미뤄두고 있었다. 자학하고 싶은 날 가보고 싶은 그 유교랜드를. 그러던 와중 지난달 말에 유교랜드에 대한 신문기사, 혈세 축내는 유교랜드 제하 제목 아래 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대는 공공시설 현황을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그에 따르면 유교 관련 테마파크를 표방한 유교랜드의 경우 430억이 국비 들였는데 적자만 맨날 본대. SNS 반응, 안동 유기랜드 정신 차려 이 사람들. 1년 입장료 수입이 2, 3억에 그쳤다는 뉴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어떤 미친놈이 저런 데 갔을까 싶어서. 이건 뭐야? 이 댓글은 더 황당하지. 그래도 2, 3억은 누가 돈을 냈다는 거잖아. 뉴질랜드에 누가 갈까? 일종의 정신지체 현상이에요. 정신지체 현상이라는 거는 물질 문명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을 때 정신 문명이 못 따라와서 이 혼돈, 아놈이라고 하는데 이 아놈이 혼돈 상태가 온 상태를 정신이 지체, 정신이 늦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아노미 현상을 정신지체 현상이라고 합니다. 와, 돈 받고도 안 가게 생겼네. 이름도 웃기다 유교랜드. 한국인의 정체성을 알고 싶으면 유교랜드 가보라고. 등등. 유교랜드가 시대착오적이라고. 노새 두 마리 같다는 거야. 비웃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반응이 마주하자 유교랜드에 꼭 가보아야 한다는 결기가 마음 깊은 곳에 불끈 솟았다. 이런 것을 이제 괴짜, 돈키호테, 반골기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욕하니까 이 김영규 교수는 어떤 미친놈이 기어이 되어주고 싶은 욕망이 생겼대. 꼭 가서 기어이 입장료를 내보고 싶다는 욕망이 꿈틀거렸다. 가야 한다. 반드시 가봐야 한다. 가보지 않고 성급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누가 직접 가서 한국 테마파크의 역사의 산증인이 되어야 한다. 유교랜드. 한국인의 정체성을 알고 싶으면 가보라고 하지 않은가. 한국인의 정체성, 역사, 정치, 사상, 문화 등 한국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다룬다는 한국일보라는 신문의 연재 여기에 딱 들어맞는 대상이 아닌가. 막상 떠나는 일은 쉽지 않았다. 고독한 답사가를 자처한 사람이었진 것만 발걸음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렇지. 유교랜드에 아무도 안 간다는 그 유교랜드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지. 모든 비용을 내가 댈 테니 함께 유교랜드 갑시다. 이 너그러운 제안을 가족도 조교는 뭐 교수님이 가자고 하면 가야 되는 사람인데 모두 거부했다. 너님이나 가세요. 그러나 세상에는 인류학적 탐구욕을 가지고 먼 곳과 옛 것에 비상하다는 건 보통이 아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를 둘쯤 있는 법, 그들과 의기투합해서 일찍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회동 모였다. 일행 중 아무도 테마파크에 데려갈 만한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없었다. 버스를 기다리며 대화가 시작되었다. 그래도 테마파크라는데 왜 입장객이 그렇게 없다는 걸까요? 아이들 데리고 와서 놀면 되지 않나요? 이런 테마파크의 일종의 역사 체험이라고 해서 회초리 체험센터 같은 게 있대요. 뉴그랜드에는 뭐가 있대? 회초리 맞는 체험이 있대. 아이들이 과연 회초리 맞으러 따라 나서겠어요? 설마 정말 그런 게 있으려고요. 안동에 진입하자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라는 표어가 보였다. 2006년 한국 정신문화 수도 안동이라는 브랜드를 안동시가 특허청에 등록했고 선포했기 때문이다. 정신문화의 수도란 역사적 의의가 담긴 표현이다.
관직으로 환원되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는 선비들이 우리 사대부라고 하잖아. 양반을 조선시대 지배층인 양반, 무반, 문반을 사대부라고 하는데, 사는 너희들처럼 공부하는 선비가 사고, 지식인이지. 대부는 관직을 가진 사람을 대부라고 해. 유학에서는 수, 기, 치, 인을 강조하는데, 자기 자신이 먼저 수양한 다음에 치인,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다. 이게 수기치인이에요. 그러니까 꼭 관직이 나가지 않더라도 수기하는, 자기를 갈고 닦는 수신하는 선비들이 모여 살던 어, 곳이라면, 그곳이 안동이라면, 실제로 뭐 안동은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지요. 정치적 수도인 한양과 서울과 경쟁할 수 있는 정신문화의 수도라는 말을 붙여도만 하지 않은가. 좀 인정하는 거지. 많은 한국 정신문화 수도 팻말을 거쳐 뉴그랜드 도착. 입장객을 맞는 간짜채 중국어 안내를 보며 예상 고객 상당수가 아까 그 2, 3억 정도를 벌어들인 것도 사실은 이 중국인들이 한국에 놀러 왔을 때, 야, 한국 애들이 이렇게 우리 공자 맹자, 우리 조상님 중국 문명을 이렇게 좋아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많이 방문했을 개연성이 있지요. 자, 뉴그랜드의 사진인데 김영민 교수가 찍었다는 이 책을 보면서 너무 웃겼는데 사실은 뉴그랜드에 들어서자마자 비행 청소년 잘못된 청소년들이 이제 마네킹이 서 있었대. 뉴그랜드 투어는 도덕이 땅에 떨어진 난세 어려운 시대를 개탄 탄식하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입구에 이렇게 됐대. 이 장면을 왜 보여주는 거야? 유교가 사라져서 세상이 이따위가 됐다라고 하면서 뉴그랜드의 입구에 이런 것들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430억이나 들여서 2, 3억밖에 연간 2, 3억밖에 못 버는 이유를 입구부터 알 수 있는 거지. 사실은 이런 모습들은 그냥 우리 학원 문 앞에만 나가도 볼 수 있잖아. 그런데 그 누구도 이런 모습이 뭐 좋아 보이진 않지만 이 모습이 유교가 땅에 떨어져서 유교가 없어져서 이런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 뉴질랜드 내부에 일정한 순서에 따라 관리하게끔 되어 있다. 제일 처음 마주하게 된 이제 오토바이를 옆에 두고 청소년 마네킹들이 서 있는 모습이다. 이들 옆에는 14세 미만 소년범 5배 급증. 즉 뉴질랜드의 세계는 도덕이 땅에 떨어진 난세를 개탄하는 일로 시작된다. 조금 더 걸어가면 지금 우리는 행복한가라는 형광 글씨가 나타난다. 이어서 청년들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혼란스러운 세태가 묘사가 나온다. 그럼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인가 형광 글씨.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형광 글씨. 주변에 청소년 비행, 기아, 테러, 비관적인 사진이 잔뜩 붙어 있다. 이 사진 모두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의 어리석은 단면을 나타낸다. 유교래는 절망하지 않는다. 유교 그 아름다운 세상을 찾아서 놀라울 정도로 유치한 발상이지. 이 정도 수준은 우리 문예준도 이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것 같아. 예준아? 문예준 군? 우리 문예준 군 잠들었네요. 이상원? 유교, 네, 어, 문예준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상훈아. 자고 있거나 게임할 것 같은데요. 네. 그 이유는 유교가 없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형광글씨가 나타난다. 마침내 대안을 제시한다. 왜 하필 이익을 논합니까? 하필, 왈, 리, 맹자의 말이 적혀 있다. 탐욕의 제거, 나라의 충성, 부모의 효도란 윤리적 실천을 통해 세계 여러 부정적인 모습을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실제로 작동했던 과거 사회는 단순히 그러한 도덕률의 선양, 떨치는 것, 플러기는 것,
탐욕이 절제로만 유지되지는 않았건만 소위 이른바 유교의 의의 중요성을 연구하는 많은 현대 학자들은 현대의 제반 여러 문제를 그런 도덕률로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의 논문을 발표해왔다. 그리고 이런 도덕적 메시지는 과거의 사상과 문화의 실제를 닮았다기보다는 세상의 복잡한 문제를 도덕적 조언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상당수 현대 지식. 이상원, 네? 어, 문제 없었나 지금? 선생님 컴퓨터 껐다 켜졌는데 이상하진 않았나? 아, 저도 끊겼다가 다시 됐어요. 그래. 자, 이어서 해봅시다. 자, 한층 올라가면 영상상영관이 나온다. 영상영물의 제목은 인의. 이는 사랑이고 의는 정의지. 예지, 예지는 예의, 지는 지혜, 도깨비 나라. 지금은 상영 시간이 아니라게 직원에게 줄거리에 물어봤는데 어른 말을 안 들으면 도깨비가 아이를 혼내주는 스토리래. 설마 이런 것이 세상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과거 안동지역에 유행했던 주자학, 주자학은 성리학이라고도 하는데 송나라 때 주희라고 하는 뛰어난 학자가 유학을 공자맹자의 유학을 새롭게 만든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사상의 체계는 결과로 주어지는 보상 때문에 도덕을 추구하면 안 된다고 역설 힘주어 말했건만 이 역사는 결국 보상 체계를 통해 아이들에게 도덕을 주입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너무 어이없는 수준으로 대충 너무 대충 만든 거지. 400억이나 들여서 좀 그럴듯한 게 좀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 점에서 주적보다는 보상을 통해 행동을 유도하려는 현대의 많은 논의를 닮았다. 저는 황주 도화동에 사는 심청이에요. 우리 심청전 내용 알잖아. 아버지 은혜를 갚고자 아버지 눈뜨게 해주려고 공양미 300석에 물에 빠져서 이 인신, 공희라고 하는데 인간의 몸을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하는 이 효녀 심청이지. 효녀인지 아닌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매니싱 심청이 코너가 있는데 안내판에 이렇게 적혀있대. 심청이라고 해요. 이제 곧 배를 타고 나가서 용왕님 제물을 바쳐줄 몸이랍니다. 아버지 은혜에 조금이나 보답하고 싶으니까요. 여러분도 이 배를 타실 건가요? 타고 싶지 않았다. 서둘러 내려왔다. 이것도 우리가 유교라고 하면 이 공자의 사상인데 공자님한테 제자가 효는 뭐냐, 효도가 뭐냐 그랬더니 답이 뭐냐, 공자의 답이 뭐냐면 부모님은 자식이 아플까 봐 제일 걱정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우리 소학이라고 하는 유교 경전에 봐도 신체 발부 수지부모 불감 회상 효지시야. 신체 발부, 온 몸의 모든 것은 부모님한테 받은 거니까 이것을 상하고 헐지 않게 하는 것이 효도의 첫걸음이다. 그때부터 효도라고 할 수 있다. 사실은 이 부모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은 훌륭한 마음이긴 하지만 그것이 효도라고 얘기할 수 있나라고 유교적으로는 말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사실은. 정도에 지나친 거니까. 그런데 유교랜드에서 효를 설파하고 있는 어떤 이벤트에서 사실은 유교를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진지하게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건 유교적인 효하고 뭐 거리가 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대표가 같이 배를 타고 탈 거냐고 했다는 점에서 뭐 우스운 거지. 지하층으로 내려온 휴식하는 입장객들을 위한 서가
각종 위인전 역사책 등 당신의 시기에는 멈춰버렸을까? 반기문 총장처럼 되고 싶어요. 아내가 결혼했다. 부부 사러 말어. 한국형 가치투자 전략 같은 책이 꽂혀 있었다. 유교랜드의 책장이라면 좀 어울리는 책을 꽂아놨으면 더 좋을 텐데, 그지? 그때서야 작은 깨달음이 왔다. 그렇군. 유교랜드는 과거 한국 문화를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현대 한국을 보여주는 곳이고, 프랑스의 사상가인 장 보들리아르는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디즈니랜드는 실제 나라, 실제 미국 전체가 디즈니랜드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거기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들리아르라고 하는 이 사상가는 시뮬라크르? 시뮬라크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이 초실제라고 하는데, 이미지가 사실은 원본이 있고, 그것의 이미지는 과거에는 부정적인 그 진짜가 아닌 가짜 이런 것이었는데, 현대 사회로 오면서 이미지가 원본을 대체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이미지가 초실제, 실제를 초월한 하이퍼 리얼리즘인가? 아무튼 그렇게 써야 되나? 아니, 초실제, 실제를 대체한 오히려 그 이미지가 실제보다 더 실제 역할을 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래서 미국의 가짜로 만든 월트 디즈니의 그 꿈과 희망의 테마파크인 디즈니랜드는 사실 미국이라는 세계 역시도 그런 이미지로 작동하는 세계이고 실제 미국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만한 것이 없고,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상상의 가상의 이미지들을 사람들이 신념화하면서 믿음으로써 여기가 미국이다, 나는 미국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미국 전체가 사실 가짜라는 것을 감추려고 가짜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는 가짜야라고 하고 디즈니랜드가 가짜네? 이 얘기는 뭐야? 디즈니랜드를 품고 있는 미국은 진짜네? 라고 말하게 한다는 거야. 이게 좀 이렇게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철학은 아닌데, 어쨌든 가짜를 만들어 놓고 전체가 가짜인 것을 이렇게 현혹시킨다. 그것을 인용하면서 유교랜드는 실제의, 한국이 실제의 한국, 실제 한국 전체가 유교랜드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 안동에 있는 것은 아닐까? 꼭 과거에 존재했던 문화라기보다 현대 한국이 발명한 유교랜드. 유교랜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시대는 망해버린 시대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과거에 유교가 있던 시대, 조선시대가 정말 좋은 시대였다. 유교가 없어져서 지금 땅에 떨어져서 유일 가치가 땅에 떨어져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유교를 찬양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방식이 과거의 유교와 하나도 닮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을 폭로하고 오히려 이렇게 자기 폭로해버리는 곳이 유교랜드다. 유교랜드에는 중국의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는 한국 관광산업의 현실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현황과 결국 도덕법칙으로 환원되고 마는 정치적 비전과 젊은 세대에 대한 얄팍한 이해와, 그지? 젊은 세대가 왜 술 마시고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일탈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아유, 저 새끼들 저거 버전머리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저지랄이지. 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아주 얄팍한 그 이해, 저열한 이해, 어른들의. 계층 이동을 바라는 부모의 마음과 조악하게, 못나게 재발명되고 있는 전통의 모습과 이익을 논하고 있는 한국 투자자들의 마음과 거대한 투자처처럼 된 현대 한국 사회의 모습이 모두 전시되어 있다. 유교랜드가 과거 유교문화의 테마파크가 아니라 현대 한국을 구현한 테마파크고 라고 지금 어, 풍자하고 있는, 비꼬고 있는 거지. 고속버스로 어둠을 뚫고 상경 서울로 올라오면서 다음 답사지를 머리에 떠올려봤다. 그것은 바로 청주시에 187억을 들여 짓고 있는
태교랜드가 있대. 태교는 이제 아이를 임신한 엄마가 좋은 마음을 이렇게 갖고 우리 아이 훌륭한 아이로 태어나라 기대하는 뭐 좋은 거지. 그런데 어, 유교랜드 다음에 태교랜드라고 하니까 좀 선입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태교랜드의 앞은 저수지 뒤는 산지여서 아득한 공간으로 산모, 영유아 부모에게 인기를 끌 것이라고 한다.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생각이 들 때 그곳에 가볼 일이다. 어, 김영민 교수의 재치 있는 기행문인데 사실은 언중유골이라고 해서 말간의 말 속에 음, 선생님이 그 자료로 올려놓은 거는 그 다음 편인 그 노비랜드거든. 노비는 현대 한국의 잊혀진 조상이다라고 돼 있고, 음, 이것도 기회가 되면 연결해서 어, 이상헌, 상헌아, 네, 그래. 자꾸 컴퓨터가 꺼졌다 켜졌다 해서 그런데요. 잘 들리지? 네, 음, 음, 요 글은 그 잘 읽어보기 바라고요. 뒤쪽에 민족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어, 요 글을 어,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반은 백범 김구 선생의 글이야. 나는 공자, 석가, 예수의 도를 배웠고 그들을 성인으로 숭배하거니와 그들이 합하여 세운 첨단 극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가 아닐진데 우리 민족은 그 나라를 끌고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피와 역사를 같이 하는 민족이란 완연히 뚜렷이 있는 것이어서 내 몸이 남의 몸 못된 것 같이 이 민족이 저 민족이 될 수 없는 것이 마치 형제도 한 집에서 살기 어려운 것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둘 이상이 하나가 되자면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아서 하나는 위에서 명령하고 하나는 밑에서 복종하는 것이 근본 문제가 되는 것이다. 김구 선생은 봤잖아. 일본 민족이 우리랑 하나가 돼서 한 민족으로 살자라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를 노예 부리듯이 수탈하고 했었지. 철학도 변하고 정치, 경제, 학설도 일시적이거니와 민족의 혈통은 영구적이다. 일찍이 어느 민족 내에서 혹은 종교로 혹은 학설로 혹은 경제적, 정치적 이해, 이익과 해로움의 충돌로 인해서 두파, 세파로 갈려서 피로써 싸운 일이 없는 민족이 없거니와 지내놓고 보면 그것은 바람과 같이 지나가는 일시적인 것이요 민족은 필경 반드시 바람 잔 뒤에 초목 모양으로 뿌리와 가지를 서로 겹고 한 수풀을 이루고 살고 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오늘날 소위 좌우익, 좌익 평등을 강조하고 우익, 자유를 강조하는 이 좌익이나 우익이나 이런 이데올로기라는 것도 사상도 결국 하나 혈통, 영원한 혈통의 바다에 일어나는 일시적 풍파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뭔 얘기야? 우리가 이념으로 싸울 게 아니라 우리는 한민족이다 이거지. 싸우는 거는 일시적이고 우리는 단군으로부터 혈통과 역사와 경험을 우리가 함께 했지 않냐. 이 모양으로 모든 사상도 가고 신앙도 변한다. 그러나 혈통적인 민족만은 영원한 흥망성쇠의 공동의 운명의 인연에 묶인 한 몸이고 이 땅 위에 나는 것이다. 세계 인류가 네오 니꺼 내꺼 없이 한 집이 되어 사는 것은 좋은 일이고 인류의 최후의 희망 이상이다. 그러나 이것은 멀고먼 장래에 바랄 것이고 현실은 아니다. 사해동포. 내 바다가 온 세상이 동포다. 온 세상이 하나의 한 나라 사람처럼 하는 것을 사해동포, 코스모폴리탄니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고 아름다운 목표를 향해서 인류가 향상하고 전진할 노력을 하는 건 좋은 일이고 마땅한 일이지만 그것도 현실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의 진리는 민족마다 최선의 국가를 이루고 민주국가를 만들자.
최선을 문화를 나아 길러서 다른 민족과 서로 바꾸고 서로 돕는 일이다. 이것이 내가 믿고 있는 민주주의고 이것이 인류의 현 단계에서 가장 확실한 진리다. 뭐 멋진 문장이죠. 아름다운 말이고. 그런데 백범 김구 선생한테 민족은 뭐야? 혈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실제 하는 거지. 한국이라는 민족, 한민족은 혈통적인 공동 혈육 같은 한 가족 같은 그런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는 게 백범 김구 선생의 민족주의라고 하는 사상이지. 이게 실제 과학인지는 모르겠고 아름다운 말이지. 다음 봅시다. 이거는 다른 글인데 가장 작은 민족 성원들도 대부분의 자기 동료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며 심지어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지만 구성원 각자 마음에 서로 친교, 커뮤니케이션에 아, 커뮤, 커뮤니언이네. 친교의 이미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상상된 것이다. 르낭, 지난 시간에 선생님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잘 못했는데 민족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쓴 프랑스의 철학자입니다. 민족의 본질은 모든 구성원이 많은 것을 공유한다는 사실이며 동시에 모든 구성원들이 많은 것을 망각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약간 비꼬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서로 믿고 있는 것은 사실은 수많은 것을 공유하는 것이 맞지만 더 많은 것을 까먹어야 돼. 우리가 서로 같다는 것을 기억하고 알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야? 다르다는 걸 다 까먹어야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아, 라고 했을 때 그는 그의 유쾌한 화법으로 이 상상함을 언급한 거다. 갤러라는 철학자입니다. 민족주의는 민족들이 자의식을 눈뜬 것이 아니고 민족주의가 민족이 없는 곳에 민족을 발명해낸다. 라고 얼마나 잔인하게 규정했을 때도 위와 유사한 논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뭐야? 민족이라는 거,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한국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발명된 거라고. 발명된 거라고. 신라 시대 때 신라 진흥왕이 밑에 있는 가야를 침공해서 가야를 복속했을 때 가야 사람들이 과연 자기가 신라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 신라가 백제를 무너뜨렸을 때 백제 사람이 과연 내가 신라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 그래서 삼국을 통일했을 때 과연 고구려 사람들도 통일 신라에 복속돼서 자기가 이제 신라 사람이라고 인정했을까? 당연히 아니겠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신라 사람이고 신라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발명해낸 거지. 우리는 한 나라 사람이다. 공동 운명체고 우리는 같은 혈통이다. 이렇게. 그러나 이 규정의 결정은 민족주의가 거짓된 구실 아래 가면을 쓰고 변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애쓴 나머지 발명을 상상이나 창조 같은 긍정적인 것보다 허위 날조, 거짓말, 거짓에 동화시킨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는 민족에 대비될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들이 존재한다는 걸 암시한다. 사실 얼굴을 맞이할 수 있는 원시적 마을보다 큰 공동체, 아니 이 마을에서조차 상상의 산물이다. 뭔 얘기야? 모든 공동체는 상상의 산물이다. 우리가 우리 진시팩토리 학원 학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상상의 산물이지. 공동체들은 그것들의 거짓됨이나 참됨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상상하는 모양에 의해서 구별되어야 한다. 계속 봅시다. 민족주의가 탄생한 시기는 봉건적 신분제가 무너지고 근대 국가의 기틀이 잡히기 시작한 때였다. 신분제가 철폐되면서 우리라는 연대 의식을 심어줄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이런 공동체의 단합 의식을 국왕에 대한 충성이나 자기가 살고 있는 영지를 다스린 귀족에게서 찾을 수 있었다. 너 누구야? 그러면 저는 누구 귀족의 방앗간 주인이에요. 나는 어느 영토에 사는 무슨 직업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서양의 예를 보면 여러 개 조그만 나라로 찢어져 있던 상황에서 단일한 강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발휘된다. 발명된 거라는 거예요. 민족주의는
발명된 거라고. 우리가 한민족이다. 이것은 발명된 거라고. 발명됐으니까 가짜다? 그럴 수 있지만 발명은 왜 하냐면 필요하고 쓸모있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발명하는 거지. 없던 것을. 우리가 한국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믿기 때문에 우리가 결속해서 우리가 더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것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즉,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니까 하나의 국가로 단결해야 한다는 논리가 일반 대중에게 보급된 것이다. 이렇게 대중에게 전파된 민족주의는 자발적인 국가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게 되고 대중들은 자신들을 국가라는 하나의 공동체에 귀속된 구성원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뭘 통해서? 역사 교육을 통해서. 개인 스스로가 민족 공동체에 자신을 귀속시키는 이런 인식의 전환을 바탕으로 오늘날 민족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영어에서 민족주의를 뜻하는 내셔널리즘은 민족주의, 국가주의, 국민주의 등 여러 뜻으로 번역되는데 이것이 국가의 탄생하고 민족주의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족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은 서구의 민족국가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국가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해 동원되는 것이다. 그러나 민족주의 역사는 민족의 다양한 얼굴을 보여준다. 국가의 상황에 따라 민족에 대한 요청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족주의라는 것 역시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믿게 하는 우리가 단군의 조상이다. 조상을 단군의 조상, 단군이란 하나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모든 역사와 경험과 기억과 혈통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의식은 사실은 비과학적인 것이고 증명하기 어려운 것인데 일종의 신화처럼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실제 우리 사회에 쓸모 있는 생각이라고. 이 한국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꼼꼼하게 읽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정도의 어떤 사람은 백범 김구 선생 같은 분은 이게 혈통이 실제하고 민족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것이어서 사상이나 종교보다 더 장구이 가는 것이니까 민족은 굉장히 중요해. 우리는 단일 민족이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분이고 그런데 나머지 글들은 나머지 글들은 민족이라는 것은 발명된 것이고 허구의 것이지만 쓸모 있는 것이 있고 우리가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 책 소개를 잠깐 하면 음, 태양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총 5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어, 설날 다음 날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뭐 휴강을 하느니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절대 휴강하지 않고요. 그냥 10시 30분에 오늘처럼 진행을 할 겁니다. 설 연휴에 푹 쉬면서 책 읽을 시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니까 어, 인공태양 기술 혹은 핵 융합 발전이 어떤 역사를 거쳐서 진행되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가 어떤 수준에 있는지 어,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또 다른 기술 AI와 쌍벽을 이루는 또 다른 완전히 청정한 무한한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는 이 핵 융합 발전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쓴 책이야. 그래서 너희 세대에는 이게 아마 현실화될 수 있을 거라고 다들 기대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고 또 관심을 갖는 친구들 반드시 읽을 만한 책이고 태양은 어떻게 타고 있는가? 그리고 지구 안에서 이 인공태양을 구현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이것을 중학교 수준 정도의 과학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책이야. 뭐 쉬운 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책의 다음은 그 한컷 한국사라는 책인데 한국사의 여러 장면들을 이렇게 유물이라든지 유적이라든지 어떤 뭐 이런 사진을 통해서 한 컷 한 컷 이렇게 설명하는 책이에요. 굉장히 잘 쓴 책이고 공들여서 만든 책이라는 것이
보이는 책이고요. 이 책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책이고. 그 다음에 다음 책은 노벨 문학상을 탄 하인리 벨이라고 하는 독일 작가의 카타리나 불륨의 잃어버린 명예라고 하는 소설이야. 그래서 전부터 얘기하지만 책을 미리미리 구해서 가능하면 구매를 합니다. 가능하면 구매를 해서 사전에 어, 먼저 미리미리 읽어두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수업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안녕. 수업 시간에 보자. 감사합니다. 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